그 지금 나라가 한 2달 동안 좀 이렇게 많이 어지럽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러한 일들은 예전부터 계속 와 있었고 이러한 어떤 국정농단이나 이런 것들이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광복한 이후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시스템의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최순실이나 아니면은 박근혜라는 어떤 대표적인 그런 꼭두가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전체적인 정치 지형이나 아니면 그 권력 구조 자체가 지금의 현실을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일단은 말뿐인 상권 분립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뭐 예를 들어서 검찰 조직 같은 경우에 일단은 대통령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정권에 따라서 검찰의 행태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예를 들고 싶고요. 제왕적 대통령제 같은 경우도 일단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간 됨됨이에만 기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느 정권이든 간에 정권 말미에는 늘 대통령 최측근이나 이런 권력형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저도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단 구조, 시스템의 문제임에도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시스템 쪽도 문제가 우선 가장 근본적인 건 정치 시스템이고 다 문제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부터 내 삶을 일반 정치인들 저 사람들은 나보다 나으니까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겠지라고 무조건 맡기고 나부터도 벌써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나는 참여 안 해도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대신 띄워주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바꿔줄 거야라는 그런 바램만 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세월호 참사도 가만히 있으라고 교육을 그렇게 항상 받아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극적인 태도에서 이런 전반적인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정경관은 어떤 그런 기득권층들이 그런 그 국민들의 안일한 생각을 심어주고 좀 이런 좀 부패 정치라든지 그런 거를 여태까지 유지를 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부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자꾸 알아야 하고 내 권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박근혜 사태가 사실은 그 박근혜라는 분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부각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사실 우리가 경제 지평이나 여러 가지 뉴스를 봤을 때 거의 사회 전반적으로 정말 뭔가 혁신적인 조치가 있지 않으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씨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그분이 무슨 조물주도 아니고 그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저희들이 화나거나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느낀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이 배로 비유를 하면 이순신 프로젝트 때 배로 비유를 많이 하지만 이게 침몰하고 있는 중인데 그 일로 인해서 저희들의 직장이나 생활이 점점 위험한 곳으로 내몰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촛불 집회에서도 표면적인 내용은 박근혜 탄핵이었지만 정말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박근혜 탄핵이 된다고 해서 바뀐 건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또 한 가지 특이점은 이제 모든 공직사회가 멈춰버린 것 같아요. 뉴스에 정말 얼마나 지겨운지 계속 끝이 없는 그 사태가 계속 나오는데 그 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업들도 사실 말은 안 하지만 상당히 손해가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의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경제라는 거나 주변 상황은 계속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정말 몇 달 이렇게 가면 우리가 이제 점점 침몰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지 않을까.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꼭두가시 불과했고 그 뒤에 있는 새누리당이나 검찰, 기타 등등의 그 국민의 세금을 빗빨아먹듯이 했던 그 조직을 분쇄하지 않는 한 절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민들이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알고 있는 일부분은 안다면은 과연 그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나의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내 자녀의 앞으로 미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흡사 한 민주화 세력이 발휘했던 시기와 비슷한데요.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발휘했지만은 과연 그 세력들이 지금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줬던가요? 아니죠. 예,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그 집회나 그런 데 열심히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양한 정보를 통해 가지고 특히 외국 언론의 기사나 특히 이런 그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는, 그렇지만 들어올 만한 여러 기사를 찾아 들으면서 나름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어떤 시민들이 요구하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몇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거나 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핵심적인 국민들의 요구는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온 가져온 이런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자.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체제에 그냥 수능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것들에 하나씩 다 문제 제기를 하고 앞으로 어떤 국가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는가라는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그 국정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고 새로운 어떤 대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될 새로운 사회, 정치, 금융제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직전에 이제 이런 일이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전혀 아니죠. 그건 전혀,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하고는 상관없고, 다만, 기대는 하고 싶어요. 어떤 기대를 하고 싶냐면, 적어도 정치인들이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더 진정성의 그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귀를 기울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가 능력 없이 도덕만 있어도 안 되고, 도덕 없이 돈 버는 능력만 있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국민이 엄중하게 일어나서 항의를 하는 차원까지 지금 갔다는 얘기는, 이제 정치 지도자가 도덕도 갖추면서 기본으로 당연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작되는 좀 시발점이 되었으면,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좀 단합하고, 그리고 서로가 위로가 되는 좀 사회가, 단결한 사회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박근혜가 집권할 당시 초기만 해도 이제 살짝 기대를 가졌던 게 이제 국민 행복주택이라는 그 공약도 내걸었고요. 이제 대학 등록금 반값을 해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었고,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그 가계부를 써서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국민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목동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이제 결국은 어떤 일로 돼버리고, 대학 등록금이라든가 고등학교 무상 교육 이런 것도 이게 완전히 없던 일로 돼 버렸잖아요. 이것만 해도 초기에 내걸었던 공약을 이렇게 없었던 일 해놓은 것만 해도 명백한 정책 실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앞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게 주거 문제 아니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창원에 같은 경우에도 집값이 거의 부산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30대 사원들이 1, 2억 정도 빚을 내고 집을 하는 거는 그냥 일반 사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으로는 20년 전에 저희 아버님 삼촌 세대나 이럴 때는 기업에 다니면은 한 10년 정도 근무하면은 이렇게 해서 된 것 같아요. 집도 되고 했는데, 지금처럼 1, 2억 빚을 빌리고 한다? 이명박근혜 시절에 있지만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 부지를 선정했다가 주민들이 반대한다니까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토건족들. 그러니까 재벌 토건족과 공무원들과 결탁을 해서 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발표를 할 때 말은 전세 주거 안정 대책인데 실제로 집사라는 정책 볼 때 화가 납니다 정말.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고. 왜냐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뭐 하셨지만은 그 노령화 문제와 인구 문제인데 지금 저출산 문제가 크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지금 결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급한 게 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집 문제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스타트 자체를 못 하니까 한반도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비싼데 인구가 줄어버리면 사실 인구 문제가 또 중요한 게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인구가 줄어버리면 다른 나라를 또 침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인구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근데 과연 지금 축제정책이라는 게 과연 말은 서민하지만 그런 정책을 쓰고 있냐는 거죠. 제대로 뭐 물론 이 주거 정책도 있지만 또 자영업들의 그 임대 문제 같은 경우 임대료만 좀 싸면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그런 말. 그래서 이런 사람이 기본적으로 있을 의식주 문제인데 그중에 주거가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스타트를 할 수 있는 문제를 과연 말만 서민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젊은 사람들이 쉽게 스타트할 수 있고 그런 비용들을 줄여야 국가 경제도 생기는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행복주택이니 뭐니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물론 이거는 그 앞에 김대중 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였죠. 왜 그런 그 민주화 열사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왜 기존의 그런 기득권층이라든가 토건족들한테 휘둘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게 정부의 정책 지책 중 하나의 대표적인 얘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동산 관련해서 전 생각나는 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해서 버는 어떤 소득이나 수익이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지 못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부동산 값이 너무 높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를 내고 나면 결국 우리가 쓸 소득이 없어지는 이런 구조를 놔두고 어떻게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제 동기 친구도 지금 창원 중교에 뭐 일반 역설에서 아파트에 아들 둘이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보면 저는 뭐 이렇게 상황이 지금 혼자 사는 상황이냐 보니까 한테 그 친구 같은 게 술값을 못 내요. 왜냐니까 애들들이 교육비에다가 집에 그 보통 1억 정도 빚을 내가지고 내면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작은 기업은 아니지만 뭐 큰 기업을 볼 수 있는데 그 기업에 다니는 그 정도 중간 관리자 상대는 애들도 그렇게 힘들게 산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가 말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살까? 지금 우리도 허걱거리는데 그런 거 보면 정말 이게 잘못되었다, 뭐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게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몰라도 이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도 경제 정책이 경제 정책이 그 국가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좀 가는데 좀 저도 가장 와닿는 건 부동산 정책인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딱 결혼한 지 8년이 됐는데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24평 아파트 전세를 1억 1천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정확히 2억 5천이거든요. 전세가. 그래서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야죠. 지금 집을 한창 구하고 있는데 그 2억 5천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기본이 3억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맞벌이 부부거든요. 근데 저희 둘이 정말 안 쓰고 수입을 모아도 그 전세로 이사를 할 때 대출 없이 집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일단 주거비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뭐 여가 뭐 다른 소비에 이런 지출을 엄두가 안 나거든요. 사실 우린 전세인데도 그런데 사실 제 주변에 이 전세에 지치다 못해서 집을 구입한 친구들이나 이 동료 선배들은 이걸 구입한 사람들은 저보다 더 하거든요. 그 정말 뭐 대출을 1억은 기본이고요. 뭐 전세도 1억은 기본이고 저도 1억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세 이제 가면. 근데 뭐 2억씩 뭐 3억씩 대출 받아서 이사 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완전 그렇다 보면 출산 다 연결된 것 같아요. 이 주거의 문제들이 얘기하셨던 그렇죠. 것처럼 예, 출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모님 저희가 이제 마지막 부모님을 부양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이제 연로해지셔서 부모님에 대한 부양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데 뭐 주변 사람들은 뭐 둘째를 안 낳냐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둘이 뭐예요? 사실 하나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의 가치에서 저금리 이 정책들이 사실 지금은 아주 달콤한 사탕이지만 지금 벌써 FRB
금리 인상, 뭐 내년에 뭐 세 차례 인상 이런 것들 사실 저처럼 평범한 주부가 FRB를 어떻게 할 거며 금리 인상 어떻게 하게 사실 저도 이 이제 경제 공부과를 오게 된 이유가 사실 너무 살기 힘들어지고 팍팍하니까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검색을 하다가 아니 왜 이렇지 이렇게 하다가 저도 궁금하고 배우고 아 내가 좀 더 잘 알아야겠구나. 그동안 TV에서 뭐 뉴스에서 나온 이런 것들을 정말 잘못된 정보라는 것들 내가 속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경제공부방에서 오게 된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 가장 큰 국민들이 가장 힘든 것들 그리고 가장 실패한 정책들은 사실 주거, 부동산에서 이게 시작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에는 미래가 없지 않나. 너무 똑같은 사례인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부동산이 가장 최대의 실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김광수 소장님 책을 좀 다시 읽어봤는데 거기에 그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부동산도 이제 필수제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쨌든 어딘가에서 살아야 하고 잠을 자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사실 보면 정부가 사실 먹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배추 가격이 한번 이렇게 막 오르면 정말 열심히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이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서 비전을 제시하지 않나? 그리고 왜 물가 안정을 시키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왜 부동산만큼 그게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 정책이죠.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고 저는 아직 혼인을 하진 않았지만 결혼하고 이제 집을 고민하는 친구들 보면 뭐 집 아까 말씀하셨던 뭐 집권 당연히 대출해야 되고 이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실수요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을 사고 팔 목적으로 피받는다 그러죠. 그럴 목적으로 제 나이 때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걸 그래도 투기판으로 만들기에 정책적으로 유도를 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일반 사람들은 사실 뭐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를 하는 것 같고 비난할 수는 없지만 정책적으로 그렇게 몰아갖고 결국은 이렇게 돼버렸다. 가격제 과다하게. 뭐 누가 손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앞으로 이상. 일단 부동산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는데 제가 봐도 부동산 쪽이 가장 크게 좌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갖고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보면 이명박 때는 노무현 때는 그 집값이 많이 올랐고 이명박 시절에는 집값이랑 전세값이 같이 비슷하게 올랐고 지금은 전세값은 많이 오르고 집값은 그거에 못 미치게 올랐는데 그 집값 대비 전세값 자체가 한 80% 뭐 많이 넘어가는 데는 한 90%까지 넘어가서 그 후대들 지금 우리 20, 30대나 40대 저 포함해서 뭐 집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거 문제가 지금 가장 크게 걸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경제적인 뭐 부분이 더 힘들어지고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가장 큰 실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들 수 있는 게 노동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아졌고 또 외주화 뭐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이제 저임금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데 그리고 그 나머지 잉여 수입들이 누구한테 어디로 가는가를 따져보면 그 위에 이제 약간 뭐 큰 중소기업, 그 위에는 더 큰 대기업, 그런 어떤 하청 구조 속에 이제 국민들이 놓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 우리한테 수입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노동정책의 실패가 대표적으로 이제 저임금 구조를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에 대한 양산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IMF 이후로 해서 뭐 노동시장의 유연성 뭐 이렇게 말을 포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쉽게 시급제나 아니면 뭐 초단기 근로자들이나 뭐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들이 양산이 됐고 결과적으로
부동산으로 막는 물가 오르듯이만 조금만 올라주면은 뭐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도 더 유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급여나 자기 임금은 자꾸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가격은 그거보다 더 훨씬 높은 수수로 매수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사회적인 체념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의 어떤 역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애는 저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 생각을 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 그 비정규직 양산하고 있는 그 고용 노동의 유연성 이 정책은 상당히 큰 정책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